조선 팔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룻밤 사이 조선 최고의 기생, 월양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놀랍게도 바보 머슴 돌쇠. 그런데 이 남자, 우리가 알던 그 바보가 아닙니다. 신분과 운명을 통째로 보쌈해버린 기막힌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연희아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숙종연간 청여년 어느 소장농 집에 돌쇠라 불리는 머슴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돌쇠를 보면 손가락질하며 놀렸지요. 저 바보 머슴 좀 봐라.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 헤헤, 돌쇠야? 하나 더하기 하나가 뭐냐? 돌쇠는 그저 멍청한 웃음만 흘렸습니다. 주인 영감이 발길질을 해도 아낙네들이 더러운 물을 끼얹어도 돌쇠는 허어 웃으며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지요. 이놈아, 똑바로 못하냐? 주인의 호통에도 돌쇠는 그저 바보스러운 얼굴로 절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돌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헛간 구석 낡은 멍석 뒤에 몸을 조심스레 숨기고 손가락 끝으로 흙바닥에 정갈한 글줄을 그어나갔습니다. 달빛이 헛간 틈새로 스며들면 그 희미한 빛 아래 흙바닥에는 아름다운 글자들이 새겨졌습니다.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한 스승의 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돌쇠 자신의 진짜 이름이 조용히 놓여 있었지요. 종이에도 올리지 못하는 이름, 세상에서 지워진 이름, 입 밖에 낼 수 없는 이름. 돌쇠는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쓰다가 새벽달기 울기 전 서둘러 발로 지워버렸습니다. 그의 바보 행세는 스스로를 살리는 가장 깊은 굴이었습니다. 그 무렵 청여년 기방에는 팔도에서 소문난 기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월양이었지요. 월양의 미모는 가히 화중지왕이라 불릴 만했습니다. 하얀 살결은 달빛 같았고 눈매는 가을 호수처럼 깊었습니다. 검은 고를 타면 새들이 날아와 앉았고 춤을 추면 바람조차 숨을 죽였지요. 한양에 서인 권세가들이 그녀의 풍류한 자락을 얻고자 청여년까지 줄을 섰습니다. 월양이를 한 번만 보고 싶소이다. 월양의 노래 한 곡이면 이 먼 길도 아깝지 않구려. 비단 치마와 값진 연지, 금비녀와 옷가락지로 치장한 월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목이 말랐습니다. 월양은 원래 양반가 서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당한 사대부였으나 어머니는 첩이었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고 집안 대문을 당당히 드나들 수도 없었습니다. 15살 되던 해 월양은 관기로 팔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정실 부인이 눈엣가시 같던 그녀를 내쫓은 것이었지요. 기생이 되어 평생 천한 몸으로 살 거라. 그날의 모욕을 월양은 잊지 못했습니다. 기방에서 월양은 최고의 기생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글을 잘 읽었고 누구보다 시를 잘 지었으며 누구보다 악기를 잘 다루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뛰어나도 신분이라는 벽은 꽃향기조차 막아섰습니다. 권세가들은 그녀를 탐했으되 아내로는 삼지 않았습니다. 선비들은 그녀의 시를 칭찬했으되 동등한 벗으로는 대하지 않았지요. 밤마다 월양은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원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한 사람의 여인으로 존중받는 것이었지요. 5월 단오, 청여년 장터는 축제로 들썩였습니다. 그네를 타는 처자들의 웃음소리, 씨름판의 함성, 막걸리 냄새가 뒤섞여 온 마을이 흥겨웠지요. 기방에서도 월양을 비롯한 기생들이 나와 춤과 노래로 흥을 돋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서인 선비 하나가 술에 취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소동파 선생의 시를 한 수 읊겠노라. 선비는 거드름을 피우며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운율이 어딘가 어긋났습니다. 구절도 틀렸고 글자도 바뀌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선비의 학식을 칭찬했습니다. 역시 한양 양반의 학문은 다르구려.
대단하십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짐을 나르던 돌쇠가 장터 구석을 지나가다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명월기 시우, 파취문 청천. 올바른 구절이었습니다. 소동파의 시가 본래 어떠했는지 돌쇠의 입에서 정확한 음률이 흘러나왔습니다. 소리는 워낙 작았기에 시끄러운 장터에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월양만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춤을 추던 월양의 발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지요. 허름한 옷을 입은 머슴, 바보라 소문난 돌쇠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월양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바보 머슴이 소동파의 시를 올바로 외웠다고? 그것도 틀린 부분을 정확히 고쳐서? 돌쇠와 월양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월양은 깨달았습니다. 저 바보의 눈 뒤에는 깊은 골짜기 같은 무언가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돌쇠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짐을 지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월양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단오가 지나고 며칠 후 청여년의 낯선 발자국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인의 잠부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고을을 샅샅이 훑었지요. 역적의 무리가 아직 숨어 있다 하니 모두 조심하시오. 수상한 자가 있으면 즉시 관아에 고하라.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영모라는 말만 나와도 삼족이 멸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돌쇠는 낮에 더욱 바보가 되었습니다. 주인 영감의 심부름을 할 때도 일부러 헛것을 가져왔고 물을 기를 때도 바늘 엎질렀지요. 이 멍청한 놈, 제대로 하나도 못하는구나. 주인의 호통에 돌쇠는 희죽희죽 웃기만 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그를 진짜 바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돌쇠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헛간 멍석 뒤에 숨어서도 글을 쓰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죽였지요. 마을 주막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들었소. 10년 전 영모 사건 때 죽었다던 남인 급제자가 있었다지 않소? 그래, 기록에서 이름이 지워졌다던데 어떤 이는 살아남아 어딘가 숨어 있다고도 하더군. 한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허나 그 이름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오. 장부에서 지워졌으니 말이오. 월양은 기방에서 이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권세가들이 술을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요. 남인의 씨를 말려야 하네. 하나라도 남으면 후환이 될 테니 그 자가 누군지 찾아내면 큰 상을 내린다 하더군. 월양은 문득 단오날 장터에서 마주친 돌쇠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소동파의 시를 정확히 읊조리던 그 낮은 목소리를 말이지요. 혹시 저 바보 머슴이? 월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월양의 운명과 돌쇠의 운명이 한데 엮이는 그날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월 어느 날 밤 하늘이 무너질 듯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청여년 탐관오리 이형감은 월양을 억지로 자신의 첩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월향, 오늘 밤 내 주인을 바꾸어 주마. 내 첩이 되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월양은 차가운 기방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문 밖에는 관아 군졸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싫습니다. 저는 누구의 첩도 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형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오늘 밤이 지나면 넌 내 사람이다. 월양은 절망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찢어진 듯 천둥이 쳤고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복면을 쓴 사내 하나가 기방담을 뛰어넘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사내의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습니다. 군졸들이 소리쳤지요. 누구냐? 하지만 사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속을 가르며 월양이 갇힌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월양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훔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죽음을 가로채는 것이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익숙했지요. 사내는 월양을 업었습니다. 월양은 저항할 틈도 없이 사내의 등에 엎였습니다. 잡아라. 기생을 납치하는 역적이다. 군졸들이 소리쳤지만 폭우와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사내는 월양을 업고 비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빗소리만이 밤을 채웠고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월양은 사내의 등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왜 나를 구하는 걸까? 하지만 그 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빗소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달려갈 뿐이었지요. 사내는 월양을 업고 산을 올랐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한참을 올라가자 금표가 박힌 곳이 나타났습니다. 금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왕명에 의해 출입을 금함. 이를 어기는 자는 죽음으로 다스림. 사내는 금표를 지나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산신당 앞에 멈춰 섰지요. 산신당은 오래전에 버려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비를 피할 만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사내는 월양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월양은 젖은 옷을 여미며 사내를 바라보았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내는 복면을 벗었습니다. 월양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돌쇠? 그렇습니다. 바보 머슴 돌쇠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보의 흐린 눈이 아니라 깊고 또렷한 선비의 눈이었지요. 돌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는 금표가 박힌 곳입니다. 왕기를 누르려고 봉인한 땅이지요. 아무도 이곳에는 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왜 저를 구하신 겁니까? 돌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소리가 산을 흔들었습니다. 이 현감은 악한 자입니다. 그의 손에 들어가면 기생월양은 죽고 그저 장난감이 될 뿐이지요. 월양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온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산신당 안은 서늘했습니다. 냉기가 감돌았고 오래된 향내가 엉겨 있었지요. 벽에는 산신령을 그린 낡은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옛날 스승님과 함께 이곳에 온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숨어야 할 때를 대비해 알아두라 하셨지요. 빗소리가 산신당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습니다. 월양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저 바보 머슴은 대체 누구일까? 왜 소동파의 시를 알고, 왜 이런 비밀스러운 곳을 알고 있을까? 산신당 밖에서는 폭우가 계속 쏟아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긴 밤을 맞이했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자 산신당 안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월양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 아니, 당신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돌쇠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때는 글을 읽고 벼슬을 꿈꾸던 선비였습니다. 사투리가 사라지고 사대부의 단정한 말투가 흘러나왔습니다. 월양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정은 남인과 서인의 당쟁으로 피로 물들었지요. 제 스승님은 남인이셨고 서인들이 꾸민 영모 사건에 억울하게 걸려드셨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승님은 역적으로 몰려 차명을 당하셨습니다. 저도 죽을 운명이었지요. 하지만 친구 하나가 저를 숨겨주었습니다.
대신 기록에서 제 이름을 지웠고 저는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월양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바보 행세를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보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바보 머슴에게 관심을 두지 않지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돌쇠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낮에는 바보가 되어 주인의 발길질을 받고 밤에는 스승님의 이름을 흙바닥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월양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 역시 신분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돌쇠의 아픔은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저를 구하신 겁니까? 당신은 숨어 사는 것만으로도 위험한데. 돌쇠는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오날 장터에서 그대의 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대의 눈을 보았지요. 그 눈에는 재와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것이요? 갇힌 영혼의 그림자입니다. 신분에 갇히고 세상의 편견에 갇힌 사람의 눈빛 말입니다. 월양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양반과 서녀로 태어나 기생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천한 기생일 뿐이지요. 저도 급제한 선비였으나 이제는 바보 머슴일 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분은 달랐지만 세상의 벽에 갇힌 처지는 같았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대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만든 껍데기 아래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요.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사이에서 신분의 껍데기가 얇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산신당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그랑 딸그랑 방울 소리였습니다. 월양과 돌쇠는 깜짝 놀라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산길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눈먼 무당이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지팡이로 바위를 더듬으며 산신당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당은 산신당 앞에 멈춰 서더니 웃는 듯 울며 중얼거렸습니다. 오호호호. 이런. 그를 품은 기운과 하늘 품은 기운이 한 둥지에 들었구나. 돌쇠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무당은 지팡이로 땅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이 산의 기운을 읽는 자라오. 오랜 세월 이곳 산신당을 지켜왔지. 무당은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정확히 두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희 둘의 인연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 땅이 흔들려 만들어진 것이로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무당은 웃었습니다. 이 산신당은 보통 땅이 아니라오. 왕기를 누르기 위해 봉인된 혈자리지. 억눌린 기운이 땅 밑에서 꿈틀거리고 있단 말이다. 무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너희 둘이 이곳에 머물자 그 기운이 흔들리기 시작했구나. 억울한 혼 두 개가 한 곳에 모이니 봉인이 약해지는 것이로다. 월양은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조정의 직관들이 이 기운을 느낄 것이고 곧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로다. 돌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무당은 딸그랑 방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인연은 훔치는 것이 아니라오. 붉게 치를 값이 따라붙는 법이지. 붉다는 것이 피를 뜻하는 겁니까? 무당은 대답 대신 웃기만 했습니다. 피라 단정하지는 않겠다. 다만 대가는 반드시 따른다는 것이지. 너희가 함께 하려면 그만큼의 값을 치러야 하느니라. 무당은 지팡이를 짚고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산을 내려가거라. 이곳에 오래 머물수록 위험은 커진다. 하지만 기억하라. 운명을 바꾸려면 반드시 무언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무당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월양과 돌쇠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당의 경고가 등 뒤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산신당 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월양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들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라니요? 어디로 말입니까? 기방으로 돌아가십시오. 저는 다시 숨어서 살겠습니다. 돌쇠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방으로 돌아가면 저는 새장 속 새입니다. 이 현감은 반드시 다시 저를 잡으려 할 것이고, 그때는 더 큰 굴욕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월양은 돌쇠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보쌈했다면 이제 저는 당신의 짐입니다. 작물이라면 끝까지 그 작물로 남겠습니다. 돌쇠는 놀란 눈으로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와 함께하면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합니다. 굶주림과 추위를 견뎌야 하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월양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화려한 세장보다는 누추한 자유가 낫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월양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역시 이름이 없습니다. 월양이라는 이름은 기생의 이름일 뿐 제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에게서 이름조차 받지 못한 처녀였습니다. 돌쇠는 월양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의 운명은 당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돌쇠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십시다. 하지만 길은 험할 것입니다. 월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험한 길이라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산신당을 나섰습니다. 이제부터의 도망은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공모였습니다. 월양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기생의 삶을 버리고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돌쇠 역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무짚을 흔들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무당의 경고가 현실이 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산속의 작은 움막에서 두 사람은 며칠을 보냈습니다. 돌쇠는 산나무를 캐고 월양은 샘물을 길어왔습니다. 화려했던 기생의 삶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월양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움막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나누었습니다. 돌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였지요. 월양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찮은 일로 서인 양반에게 욕을 보았습니다. 화가 난 친구가 그 양반을 밀쳤고 양반은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지요. 죽지는 않았지만 서인들은 이를 역모로 만들려 했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썼습니다. 제가 급제자였기에 더 큰 역모로 만들 수 있었고 친구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저를 몰래 빼돌렸고 기록에서 제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보 머슴이 되어 10년을 살았습니다. 월양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다. 다만 친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월양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양반과 서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명망 높은 사대부였지만 저는 첩의 딸이었지요. 힘드셨겠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실 부인의 눈치를 보느라 저를 멀리했지요. 저는 집 안에서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월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살 되던 해 정실 부인이 저를 기방에 팔았습니다. 눈엣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였지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겠습니다. 기생이 되고 나서 저는 최고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나도 저는 천한 기생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참 비슷합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모두 신분제가 만든 비극의 파편들입니다. 저는 친구를 위해 죽은 자가 되었고 그대는 가문을 위해 버려진 자가 되었지요.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만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움막 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그대를 지키겠습니다. 월양은 돌쇠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두 사람의 사이에서 연모가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신분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만이 중요했습니다. 달빛이 움막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지워버렸지만 그들은 서로를 통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워진 자들의 동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산신당 아래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한양 관상감의 직관 하나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직관은 별자리를 살피다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청여년 방향에서 땅의 기운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청여년 산신당, 그곳에 봉인이 약해지고 있다. 직관은 급히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폐하, 큰일이 옵니다. 청여년의 혈자리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사옵니다. 숙종이 물었습니다. 무슨 기운이냐? 역적의 기운이 옵니다. 억울한 혼들이 모여 땅의 봉인을 흔들고 있사옵니다. 저희네 대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남인의 반역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필시 역적들이 그곳에 모여 있을 것입니다. 숙종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남인의 반역이라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직관의 말씀이 증거이옵니다.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나라가 위태롭다는 뜻이옵니다. 대신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즉시 토포사를 보내 역적을 잡아들여야 하옵니다. 숙종은 고민했습니다. 땅의 기운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신중히 살펴볼 것인가. 하지만 서인 대신들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폐하, 지체하면 화근이 될 것이옵니다. 결국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토포사를 보내 조사하도록 하라. 하지만 함부로 백성을 해치지는 말라. 저희네 행동대장 이몽학이 나섰습니다. 소신이 직접 가겠사옵니다. 이몽학은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인의 씨를 말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믿었지요. 한편 산속 움막에서는 돌쇠와 월양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상은 그들이 아니라 땅의 기운을 문제 삼았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해석이 먼저 칼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돌쇠는 어느 날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월향, 우리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네 기운이 이상합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피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짐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군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몽학이 이끄는 토포사가 산을 포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적을 찾아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이몽학의 차가운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돌쇠는 월양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고 이제 더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산신당의 봉인은 그대로였지만 그 봉인이 오히려 두 사람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무당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붉은 값을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몽학이 이끄는 군졸들이 산을 조여 들어왔습니다. 산을 빈틈없이 포위하라. 역적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군졸들은 산 아래부터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여보게들, 역적을 숨겨준 자는 삼족이 멸한다고 하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오.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야. 이몽학은 마을 어귀에 장대를 세우고 방을 붙였습니다. 역적의 행방을 아는 자는 즉시 고하라. 그러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숨기는 자는 역적과 같은 죄로 다스릴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몽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다. 협조하지 않는다면 마을 전체를 뒤지겠다. 군졸들이 집집마다 들어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를 엎고 광을 열고 부녀자들을 겁박했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모릅니다. 역적이고 뭐고 본 적이 없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협조하지 않으면 너희도 역적의 무리로 몰 것이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토포사는 사냥하듯 마을을 짓밟았습니다. 한편 산속에서 돌쇠와 월양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군졸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쪽 골짜기로 가면 잠시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포위망은 너무 촘촘했습니다. 저기다. 누군가 움직인다. 군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돌쇠와 월양은 황급히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발이 채였습니다. 잡아라. 놓치지 마라. 군졸들이 뒤쫓아왔습니다. 돌쇠는 월양의 손을 꽉 잡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월양의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월양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목을 삐었던 것입니다. 월향! 돌쇠가 황급히 월양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가세요. 아니요. 함께 가야 합니다. 돌쇠는 월양을 업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군졸들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더는 도망갈 곳이 없다. 이몽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와 월양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앞은 깎아지른 절벽이었고 뒤에는 군졸들이 칼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로구나. 월양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월양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달빛이 벼랑을 비췄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고 서 있었습니다. 이몽학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잡았구나. 역적들아. 돌쇠와 월양은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벼랑 끝, 그들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월향, 제가 그들의 주의를 끌겠습니다. 그 틈에 당신은 저쪽 골짜기로 도망가십시오. 안 됩니다. 당신 혼자 남으면 죽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월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혼자 어떻게 삽니까? 당신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돌쇠는 월양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제가 산 의미가 있습니다.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그때 월양은 깨달았습니다. 돌쇠가 자신을 위해 미끼가 되려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월양은 품속에서 작은 거문고를 꺼냈습니다. 기생이 되었을 때부터 항상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지요. 월향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월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예인입니다. 평생 풍류로 살았지요. 마지막도 풍류로 맞이하겠습니다. 월양은 벼랑 끝에 앉아 거문고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달빛 아래 월양의 하얀 손가락이 줄을 튕겼습니다. 땡그랑. 맑고 구슬픈 소리가 산을 타고 흘렀습니다. 군졸들이 멈칫했습니다. 칼을 들고 달려오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월양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산은 높고 물은 깊어 님 계신 곳 아득하네. 구름 속에 묻힌 달처럼 이 몸도 홀로 떠도네. 노래는 슬펐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세상의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듯했지요. 이몽학조차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아름다운 가락 앞에서는 칼도 무뎌지는 것 같았습니다. 월양의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꽃은 지고 새는 날아가고 세월만이 흘러가네. 한 맺힌 이 몸이지만 그대 곁이라면 여한 없네. 돌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양이 자신을 위해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락은 산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추격하던 군졸들의 마음에도 서늘한 틈이 생겼습니다. 풍류는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품이었습니다. 월양은 노래를 마치고 조용히 거문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으로 제 평생의 노래가 끝났습니다. 월양은 돌쇠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돌쇠는 월양을 꽉 껴안았습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이몽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로구나. 하지만 역적은 역적이다. 잡아라. 군졸들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월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말이지요. 저를 잡으시오. 돌쇠가 군졸들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 죄가 없소. 제가 억지로 끌고 온 것이오. 월양이 외쳤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다시 바보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허허 웃으며 엉뚱한 소리를 했지요. 히히, 예쁜 아가씨 보고 싶어서 데려왔어요. 나쁜 놈이 아니에요. 히히, 군졸들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저놈이 진짜 바보인가? 말투를 보니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은데. 이몽학이 다가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돌쇠예요. 마을의 바보 머슴이에요. 히히. 돌쇠는 침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10년간 연습한 바보 연기였습니다. 이몽학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바보라고? 그럼 역적이 아니란 말이냐? 역적이 뭐예요? 맛있는 거예요. 히히. 군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놈 보게 진짜 바보로구만. 이런 놈이 무슨 역적이겠나? 하지만 이몽학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잠깐 이 여자는 청요년 기생 월양이 아니냐? 월양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내 놈이 기생을 보쌈한 것이냐? 돌쇠는 계속 희죽거렸습니다. 예뻐서 데려왔어요. 나쁜 놈 아니에요. 히히. 이몽학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부러진 비녀였습니다. 이것을 보거라. 기방에서 발견한 것이다. 이 비녀의 주인이 누구냐? 월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비녀였습니다. 이몽학이 비녀를 돌쇠 앞에 들이댔습니다. 이 비녀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우위라는 글자가 말이다. 그 순간 돌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바보의 흐린 눈이 사라지고 깊고 날카로운 선비의 눈이 드러났습니다. 이몽학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너는 바보가 아니지? 돌쇠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소. 나는 바보가 아니오. 그럼 내 정체가 무엇이냐? 돌쇠는 똑바로 이몽학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억울하게 죽었다는 남인 급제자. 그것이 나요. 군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놈이 그 역적이란 말이냐? 죽었다던 놈이 살아있었구나. 이몽학은 크게 웃었습니다. 하아, 드디어 찾았다. 남인의 잠부를 말이다. 바보의 가면에 금이 갔습니다. 아니,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돌쇠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몽학이 명령했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역적 이유를 체포한다. 돌쇠의 진짜 이름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유. 10년간 지워졌던 그 이름이 다시 불린 것입니다. 군졸들이 돌쇠를 결박하려는 순간 월양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이몽학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기생 주제에 감히 막아서느냐? 월양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대감, 그분을 함부로 다루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월양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기방에서 권세가들을 모셨습니다. 그분들의 술상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요. 이몽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냐? 예를 들면 청여년 아전 김서방의 장부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현감의 뇌물수수 내역이라든지. 군졸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몽학이 소리쳤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하지만 월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대감께서 지난달 기방에서 쓰신 술값을 관하 돈으로 충당하신 일을 말씀드릴까요? 이몽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내가 감히. 월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뇌물을 주었는지, 누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말이지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넌 천한 기생일 뿐이다. 누가 내 말을 믿겠느냐? 월양은 품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날짜, 장소, 금액까지 말이지요. 군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의 비리도 그 수첩에 적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월양은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이분을 함부로 다루신다면 저는 이 수첩을 한양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대감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곤란해지실 겁니다. 이몽학은 이를 갈았습니다. 협박하는 것이냐? 협박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이분을 풀어주신다면 저는 이 수첩을 불태우겠습니다. 군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기생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오? 우리 비리가 드러나면 큰일이오. 이몽학은 고민했습니다. 월양의 수첩이 한양에 가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적을 놓아주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몽학은 타협안을 냈습니다. 좋다. 역적을 죽이지는 않겠다. 하지만 관하로 압송은 해야 한다.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왜? 이분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몽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백이라니, 그는 이미 역적으로 판명되지 않았느냐? 아직 조사도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10년 전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월양의 지략은 놀라웠습니다. 기생 시절 쌓은 정보를 무기로 삼아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녀의 지략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처형을 늦출 수는 있었지만 돌쇠를 완전히 구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벌었지만 결정적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돌쇠와 월양은 결박당한 채 산을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청여년 관아의 차가운 옥사의 돌쇠가 같았습니다.
월양은 따로 기방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옥사는 어두웠습니다.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음침한 곳이었습니다. 돌쇠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인가. 그는 10년간 숨어 살았지만 결국 잡히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면 처형될 것입니다. 역적으로 몰린 자의 최후는 뻔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진실은 남겨야 한다. 그날 밤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옥사에는 붓도 종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에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 끝을 이빨로 찢었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고통이 밀려왔지만 참았습니다. 돌쇠는 피 묻은 손가락으로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서인들은 남인을 제거하기 위해 영모를 조작했다. 글자가 벽에 새겨졌습니다. 누가 죄를 만들고 누가 목숨을 빼앗았는지 나는 모두 기억한다. 돌쇠는 계속 썼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인 대신들의 이름, 조작된 증거의 내역,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명단, 모든 것이 벽에 새겨졌습니다. 글은 죽지 않는다. 다만 새겨질 곳을 기다릴 뿐이다. 돌쇠의 스승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벽 가득 혈서가 새겨졌습니다. 원한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돌쇠는 지쳐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가락에서는 아직도 피가 흘렀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났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옥사를 지키던 늙은 옥졸이 벽에 글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옥졸은 놀라서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내용인지를 말이지요. 옥졸은 고민했습니다. 이 글을 지워야 할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알려야 할까? 그날 밤 옥졸은 몰래 벽의 내용을 종이에 베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혈서는 뜻밖의 경로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여년을 벗어나 한양으로, 그리고 마침내 궁궐로 향하게 됩니다. 돌쇠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글이 세상을 흔들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며칠 후 돌쇠는 처형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청여년 장터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역적의 처형을 구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쇠는 결박당한 채 형틀에 묶였습니다. 이몽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자는 역적 이유다. 10년 전 역모를 꾸민 남인의 잔당이니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자가 그 유명한 역적이란 말인가? 바보인 줄 알았더니 역적이었구나. 월양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방에 갇혀 있었지만 기방 주인이 허락해서 밖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돌쇠, 아니, 이유. 월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그저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집행관이 칼을 들었습니다. 역적 이후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돌쇠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역적이 아니오. 억울하게 죽은 스승님의 제자일 뿐이오. 역적의 변명일 뿐이다. 집행관이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급한 발소리와 함께 한 관리가 달려왔습니다. 처형을 중지하라. 임금님의 명이시다. 모두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한양에서 온 내관이었습니다. 손에는 임금의 친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몽학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내관이 친서를 펼쳤습니다. 임금님께서 역적 이유에 대한 재조사를 명하셨다. 10년 전 사건의 진상을 다시 밝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재조사라니? 역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 이몽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이미 역적으로. 내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명을 거역하려 하느냐? 아니옵니다.
집행관은 칼을 내렸습니다. 돌쇠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월양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제조사라는 것도 결국 조정의 뜻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한편 한양 궁궐에서는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숙종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경들은 이 혈서를 보았는가? 옥사벽에 쓰인 혈서가 베껴져서 궁궐까지 온 것입니다. 서인 대신들이 당황했습니다. 폐하, 저것은 역적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숙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은 요즘 고민이 많았다. 서인의 세력이 너무 커진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다. 대신들이 떨었습니다. 폐하, 숙종은 혈서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글에는 10년 전 사건의 자세한 내역이 적혀 있다. 날짜, 장소, 관련자까지 말이다. 만약 거짓이라면 어찌 이토록 구체적일 수 있겠는가? 대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짐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겠다. 숙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역적 이유를 한양으로 압송하라. 직접 신문하겠다. 이렇게 해서 돌쇠는 한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월양도 함께 압송되었습니다. 증인으로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하지만 돌쇠와 월양에게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월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님이 직접 나서셨으니 기회는 있소. 하지만 아직 장담할 수 없소. 두 사람은 결박당한 채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임금의 판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혈서는 우연히 궁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세상에 나오게 되어 있지요. 돌쇠의 혈서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에 닿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양 궁궐, 숙종이 직접 돌쇠를 신문했습니다. 내가 이유냐?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10년 전 내가 역모를 꾸몄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아니옵니다. 저는 역모를 꾸민 적이 없습니다. 서인 대신들이 소리쳤습니다. 폐하, 저자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숙종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짐이 직접 들어보겠다. 숙종은 돌쇠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10년 전 사건의 진상을 말해보거라. 돌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제 친구가 서인 양반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실수로 그 양반을 밀쳤고 양반은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것이 어찌 역모가 되느냐? 서인들은 이를 역모로 만들려 했습니다. 남인을 제거하기 위한 구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대신들이 발끈했습니다. 거짓말이다. 근거가 있느냐? 돌쇠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스승님은 남인의 영수였습니다. 서인들은 스승님을 제거하고 싶어 했지요. 제 친구의 사건을 이용해 스승님을 역모의 주모자로 몰았습니다. 숙종이 물었습니다. 내 스승은 누구였느냐? 남인의 대학자 민정승이었습니다. 궁궐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정승은 당시 남인의 거두였습니다. 돌쇠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 제가 주모자라고 자백했습니다. 급제자인 제가 주모자가 되면 사건이 더 커 보일 거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죽을 운명이 되었구나. 네, 하지만 친구가 저를 몰래 빼돌려 주었습니다. 기록에서 제 이름을 지우고 저는 청년현으로 도망쳤습니다.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서에 쓴 내용이 사실이냐?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10년간 모든 것을 기억해왔습니다. 숙종은 서인 대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경들은 어찌 생각하느냐?
대신들은 당황했습니다. 폐하, 저것은 역적의 변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숙종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했습니다. 짐은 그동안 서인과 남인의 당쟁을 지켜보았다. 때로는 권력을 위해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보았지. 숙종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짐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 10년 전의 증거들을 모두 재검토하라. 폐하, 이후의 이름을 기록에 다시 올려라. 그리고 그의 신분을 복권하라. 대신들은 놀랐습니다. 그럴 수는. 숙종이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짐의 명이다. 궁궐이 조용해졌습니다. 돌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이, 이름을 되찾았다는 것이 말이지요. 숙종은 돌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후 내게 벼슬을 내리겠다. 조정으로 돌아와라.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하, 감사하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사옵니다. 돌쇠는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인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만약 제가 조정으로 돌아가면 그녀는 여전히 천한 기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숙종은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 기생이냐? 월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숙종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다. 내게도 은전을 베풀겠다. 관기의 신분을 벗겨주마. 월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폐하. 숙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벼슬을 거절한다면 너희는 어디로 가려느냐?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조용한 곳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거라. 짐이 허락하노라. 이렇게 해서 돌쇠와 월양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름도 되찾았고 신분의 굴레도 벗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돌쇠와 월양이 풀려난 후 조정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숙종은 10년 전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진실이 드러났지요. 역모를 조작한 서인 대신들의 명단이 밝혀졌습니다. 증거를 꾸민 관리들,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숙종은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경들은 권력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주무자였던 서인 대신들은 관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일부는 유배형에 처해졌지요. 청여년의 이몽학도 처벌받았습니다. 이몽학, 내 놈은 백성을 괴롭히고 무고한 자를 핍박했다. 파직하고 곤장 100대를 쳐라. 이몽학은 비명을 지르며 곤장을 맞았습니다. 아,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청여년 현감 역시 처벌받았습니다. 내 놈은 월양을 억지로 취하려 했으며 뇌물을 받고 백성을 착취했다. 귀양을 보내라. 현감은 통곡하며 끌려갔습니다. 억울하옵니다. 하지만 그의 죄는 명백했습니다. 월양이 기록해 둔 수첩이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청여년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악인들이 벌을 받았구나.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살아있구나. 월양의 수첩은 많은 비리를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기생으로 살며 들었던 권세가들의 비밀. 그것을 꼼꼼히 기록해 둔 것이 마침내 빛을 발한 것이지요. 한편 청여년에서는 돌쇠를 놀렸던 사람들이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바보라고 놀린 그분이 급제자였다니. 양반님을 함부로 대했구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돌쇠는 이미 청여년을 떠난 후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민정승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민정승은 역적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은 충신이었다. 숙종은 민정승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도록 명했습니다. 경의 명예를 회복하노라. 민정승의 후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조의 억울함이 풀렸구나. 10년간 역적의 후손으로 살았던 그들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악인들은 처벌받았고
선한 사람들은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정의는 늦게 왔지만 결국 왔습니다. 돌쇠가 옥사벽에 쓴 혈서, 월양이 기록한 수첩, 그리고 숙종의 공정한 판단이 모여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바보 행세를 하며 10년을 견딘 선비와 기생으로 살며 진실을 기록한 여인의 이야기를 말이지요. 그들의 용기와 지혜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악은 응징받았고 선은 보상받았습니다. 조정의 장부에는 다시 이유라는 이름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이름의 주인은 세상의 장부 밖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말이지요. 수년 후 지도에도 남지 않은 변방의 산골, 산기슭에 작은 초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어느 날 밭에서 약초를 캐던 사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의 여인이 밖으로 나와 사내를 맞이했습니다. 비를 맞고 오셨군요. 얼른 들어오세요. 괜찮소. 조금 맞은 것뿐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곳에는 양반 이유도 없었고 기생월양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부부만 있었지요. 이유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를 가르쳤습니다. 월양은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좋아했습니다. 저 부부는 참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글을 읽게 되었어요. 이유와 월양은 자신들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부부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월양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말이오? 벼슬을 거절한 것 말입니다. 급제자였던 당신이 조정으로 돌아갔다면 높은 벼슬을 얻었을 텐데요. 이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소. 조정에는 여전히 당쟁이 있고 권력 다툼이 있소. 그곳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오. 그래도 이유는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곳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오. 이름과 명예보다 소중한 것은 당신이오. 월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바람이 나무짚을 흔들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지만 그들은 세상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월양은 조용히 독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나를 보쌈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가 훔친 것은 내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훔친 것은 나를 얽매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이름에서 보쌈했고 신분에서 보쌈했으며 끝내 운명에서 보쌈해 주었습니다. 월양은 이유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구한 것은 그의 용기였고 저를 지킨 것은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유도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나를 구했소. 10년간 바보로 살며 잃어버렸던 내 진짜 모습을 찾게 해주었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산신당의 봉인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비로소 풀려 자유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분도, 이름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늙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후손에게 전했습니다. 옛날 옛적 바보로 살았던 선비와 기생으로 살았던 여인이 있었다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서로를 선택했지.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네.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세상의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보쌈의 진짜 의미는 무언가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와 월양은 서로에게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이유와 월향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진정한 사랑과 자유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